옛날하고 똑같은 자산 배분, 똑같은 행태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구심을 갖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 11월 말입니다. 연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일단 점검부터 해준다.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좀 좋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4,000피 시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도주도 명확해졌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부침은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더구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AI 버블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요. 하지만 AI 버블보다 더 이면에 있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결국 미국의 연준이 12월은 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데 12월을 넘어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녹록치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자, 올해 글로벌 증시가 좋았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 장세였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거. 두 번째는 AI 혁신을 넘어서 혁명이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의 시세를 창출했고 그 부분이 미국은 뭐 오라클을 비롯해서 한국은 다양한 밸류체인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예전에 엔비디아발의 상승 그 구도가 이제는 스프레드 아웃 됐다라는 의미에서 한국도 미국도 AI 버블 아니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가장 큰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I 버블과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의심과 앞으로 계속 갈 건지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 뭐 앞으로 연말 뭐 내년 초 어떻게 될까요? 5,000피까지의 흐름은요. 저는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내년도 2026년도 전망작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바야흐로 지금은 주식의 시대 2025년 2026년은 바야흐로 초주식의 시대 즉 여전히 주가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5,000피라는 게 이 5,000피 과연 종착지인가가 아니고 중간 단계 기착지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하도인데 어제 오늘 뭐 지난주마다 뉴스 나올 때마다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 지난 거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버블론이 사라졌다가 다시 높아지기도 했죠. 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잘 나왔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구나 마진율이요 74%를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팔아서 순이익이 70%가 넘는다는 것이요. 이런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순환 출자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엔비디아는 크게 문제될 건 별로 없어 보여요. 물론 워낙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도 마진율에 대한 고민은 늘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카운터파트들이 다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현금이 없고요. 어떤 기업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어떤 기업은 생산 공정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나 엔비디아 나의 AI 칩을 사줄 카운터파티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전략 1이고요. 전략 1은 그 기다림을 감내하지 않고 내가 먼저 돈을 빌려줘서 아니면 지분을 투자해서 같은 배에 묵는다라는 것이죠. 오픈 AI의 투자도 그것의 가장 큰 연장선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문제될 게 없었다. 다만 엔비디아가 출자하고 있는, 빌려주고 있는, 지분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엔비디아만큼 마진을 낼 것인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적벽대전. 알죠. 삼국지. 맞습니다. 공명과 주유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주유가 말했죠. 주유가 왜 나를 놓고 세상은 제갈 공명을 낳았는가. 맞습니다. 어떤 얘기 들으세요? 적벽대전, 즉 모든 배를 쇠사슬로 묶으면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벽대전의 교훈은 그러다가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이슈로 인해서 크게 자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의 엔비디아의 순환 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많은 것들을 엔비디아 중심으로 묶고 있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I don't care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시장은 지금 이 순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문을 토대로 혹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걸까? 이게 뭐 AI 고점에 대한 신호 중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는 뉴스로 봐야 되는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를 지분 매도하거나 아니면 숏 커버링, 숏 치는 포지션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순환 출자의 우려감이 많은 그루드로 하여금 엔비디아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게 하나의 제가 볼 땐 노란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버블이 낀 상태거든요.
시청자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버블이 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오늘도 자료에서 쭉 말씀드릴 텐데 50년 코스피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버블이 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80년대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고 2002년도에 바이코리아라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버블이 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버블이 꼈냐 안 꼈냐는 한 단계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버블이 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끝자락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초입에 있는 것이냐 중간에 있는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적어도 끝자락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버블을 끌어안고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나온 뉴스 때문에 이제 미국의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크주들이. 구글의 뭐 제미나이가 큰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그 뉴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랑 또 워렌 버핏이 구글에 6조 넘게 투자했습니다. 버핏이 투자는 또 AI는 거품이 아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지. 자, AI 버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버블은 있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버블 그러면 IT 25년 전에 IT 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때랑 지금이랑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설비 투자, 즉 과잉 투자가 나타났다. 그때랑 지금이랑 공통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서 빚을 통해서 투자했다. 지금은 자기 자본, 에쿼티, 즉 돈을 벌면서 투자하고 있다. 자, 둘 다 과잉 투자입니다. 결국에는 과잉 투자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 25년 전에 빚을 통해서 투자했던 기업들과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이 순환 출자의 논리, 물론 현금도 많고 혁신기업이니까 마진율이 100원 팔면 70원 났는데요. 뭐 이만큼 장사 잘하는 기업은 역사상 존재하기 드물게 존재했었죠. 따라서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돈을 꺼주고 출자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버블은 있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만 언젠가 터지면 큰 폭으로 좀 떨어질 위험도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여전히 초주식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년에도 주식은 뜨거울 거다. 자, 그럼 보고서 핵심 키워드로 초주식 시대를 제시하셨는데 단순히 주식이 오른 것을 넘어서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뜻 같은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죠? 영어로 하면 스탁 에리어, 하이퍼 스탁 에리어. 주식 시대라는 것에 앞에 초를 붙으면요. 저는 3초 현상이 2026년도 우리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0년 코스피 역사 속에서요. 이 막대 그래프가 연간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3년 연속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던 기기는 총 5번밖에 없습니다. 76년부터 78년, 84년부터 89년, 03년, 07년, 2015년부터 2017년, 2019년부터 2021년인데요. 이런 3년 연속 수익률이 상승한 시기 중에서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상승했거든요. 올해보다 누적 수익률이 좋은 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3조 호황 84년부터 89년 5년 연속 상승했고요. 이때 누적 264%, 바이코리아 03년부터 07년 5년 연속 상승했고요. 이때 누적 130%.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50년의 코스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각인된 두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3조 호황과 바이코리아. 근데 3조 호황은 아시는 것처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외생적으로 불어온 훈풍입니다. 밖에서 불어온 훈풍이 한국의 코스피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켰다는 게 3조 호황의 결론이고요. 바이코리아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본시장 개방, 펀드 열풍, IT 사이클, 중국 수요 등등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 샀던 것을 바이코리아 시대부터 3년,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생적 훈풍과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를 장기적으로 사기 시작한 바이코리아 이 두 가지 경험이 현재 3초 현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3초 현상 간단히 말씀드려서 초유동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호황, 외생적 순풍,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유입한 이 두 가지 경험이 오늘날 3초 현상으로 귀결되는데요. 3초 현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초유동성, 초양극화, 초가속화입니다. 그래서 3초 현상입니다. 초유동성, 바로 딱 듣자마자 아시겠죠? 유동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동성이 많다. 금리는 내릴 거고 재정은 풀 것이다. 내년에도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지금은 미국장을 비롯해서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저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은 내년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양극화입니다. 올해 오르는 것만 오른다. 코스피, 코스닥의 스프레드, 상대 강도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소외되었던 업종들, 소외되었던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서 키 맞추기를 할 거다.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극화가 가져오는 폐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투자하는 자리니까 양극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피면 된다는 거. 양극화가요, 제가 왜 초양극화라 말씀드렸냐면 인플레이션을 만났습니다. 양극화가 인플레이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모인데요. 초포모, 즉 인플레이션, 가만히 있으면 현금이 녹아내리는 시대에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다. 내가 이 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좀 더 자산 자체의 규모와 범위와 수준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올해 유행했던 게 뭐죠? 무엇이든 사는 형태. 저는 이것을 포모를 넘어서 초포모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양극화가 인플레이션을 만난 그 초양극화가 내년도 주식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초가속화입니다. 자, 왼쪽 차트 먼저 볼까요? 지금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은 시대입니다. 트럼프 이기, 내년에 트럼프가 또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에서 어떤 자산을 하나 정도 계속 사기에는 불안하죠. 황금성이 뛰어난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요. 황금성이 뛰어난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 비트코인, 채권, 금, 부동산, 사모펀드 순으로 황금성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즉 주식을 투자했다가 여차하면 황금으로 회수하고 다시 한번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상당 부분 타임적으로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이 각광받을 것이다. 그래서 초유동성, 초양극화, 초가속성 이 세 가지가 내년도 초주식시대를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에 보시면요, 3조 호황과 바이코리아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3조 호황 때는 사실 80년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3조 호황이요, 결론이 뭐였냐면 시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3조 호황은요 85년부터 89년까지 이어졌는데요, 85년부터 88년까지는 스테이블하게 상승했다가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피날레를 났다는 것이죠. 올해 가만 생각해보면 올해 주식시장의 분수령은 9월 FOMC였습니다. 9월 FOMC 이후에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자, 앞으로 펼쳐지는 3초, 즉 주식의 시대에서도 상승폭은 뒤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때 유수했던, 그때 시세가 좋았던 주도주는요, 금융, 운수창고, 철강금속, 종이목재, 유통이 3조 호황을 이끌었던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면 바이코리아 시대를 한번 보죠. 바이코리아는 재밌게요, 처음과 마지막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3조 호황과 바이코리아의 교집합이 뭐죠? 끝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2026년에 저는 초주식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폭이 올해도 컸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 버블의 끝자락에 좀 더 피날레,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다만 언제 지금의 버블이 갑자기 꺼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그거를 겁내서 투자를 머뭇거리다가는 초양극화 시대에 상당한 포모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 버블이 맞다. 하지만 그 버블을 인지하면서 버블을 안고 투자하는 법, 투자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의 주식시장을 과거 1980년대 3조 호황이나 2000년대 바이코리아 국면과 비교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죠? 네, 공통점은 그때 외생적인 훈풍, 3조 호황, 또한 내부적인 중장기적인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바이코리아, 이것의 공통분모가 3초 현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둘 다 말미에 시세 상승폭이 커졌다는 거. 올해도 놓고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초양극화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나서 또 다른 포모를 양상하고 있다. 80년대 3조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낮은 인플레이션, 바이코리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 따라서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물가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이런 얘기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어요. 하지만 옛날하고 똑같은 자산 배분, 똑같은 행태로 혹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구심을 갖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번 상승장의 그 핵심 동력을 3초 현상의 초유동성, 초양극화, 초가속화로 요약하셨는데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요?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 건가요? 네, 유동성이 많다는 거. 결국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이끌어 올린다는 거고요. 초양극화,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포모, 내가 무엇이든 사지 않으면 불안감이 있다. 주식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초가속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현금화와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 주식. 따라서 사람들은 주식을 살 것이다. 그럼 특히 한국 주식에서 지금 5,000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이며 오히려 주식을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미국을 사도 되잖아요.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러한 3초 현상 중에서 미국도 많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의미 있을 만한 정책 두 가지를 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자, 어쨌든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만인으로 하여금, 자금으로 하여금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데 뭐가 있을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런 기웃거림 속에서 두 번째, 오늘자 기준으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요, 자사주 소각을 넘어서 상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80% 이상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인센티브 제도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IRP라 그래서 상품 쪽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이연시키는, 절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상장 주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장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는 이게 배당세에 관련돼서 혹시 소득세랑 분리가 세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당세율에 대해서 오래 갖고 있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다면 저는 자산에, 부동산에 묶여있던 상당 부분 돈들이 동산, 주식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상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을 또 다른 모멘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을 기반해야 하지만 시작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확신은 뭘까요? 제 보고서 표지에 이게 나심 탈레브라고 그랬어요. 네. 블랙스완을 쓴 저자입니다. 흔히 9.11 테러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처럼 예기치 않은 것들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서적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에 기반해야 된다. 저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투자는요, 확신이 아닌 확률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기분포상에 있는 전략 아니면 잃을 위험이 적은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을 높이려면요, 뭔가 시도해야 됩니다. Just do it.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 시도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내년도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70% 오른 적을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자본시장에 거의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유례 없이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쉬겠다. 아니면 내년에 안 오르겠다. 내년에 올해보다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는 거. 3조 호황, 바이코리아 5개년 연속 올랐던 적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도를 해야지 확률을 높인다. 지금은 시도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2026년, 27년 주요국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로 보셨는데 특히 보는 통화보다 강의 통화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통화 승수 상승을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흔히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유동성은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끊어서 당기는 것이고요. 시중에 예금을 비롯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M2 유동성인데요. 그 차이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통화 승수입니다. 즉 돈을 많이 찍어내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녀야지 승수, 즉 멀티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유동성은 돌아다녀야지 유동성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가운데 있는 거죠. 주요 G20 국가들의 정책금리 전망을 보면 인하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금리는 인하할 것입니다. 뭐 3번이냐 2번이냐 횟수는 제약적일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는 인하할 것입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는 것이 적어진다 그러면 시중금리는 올해 연말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종종 달리 방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뒤에서 보면 여전히 금리가 낮춰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 더구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풀린 유동성이 잘 돌아다니는 이 통화 승수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정부의 또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도 세미 MMT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셨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에 작용할까요? 확대 재정, 흔히 재정 적자라고 얘기하고요. MMT, 현대 화폐 이론, 무진장 돈을 풀어내도 상관없다. 인플레이션보다도 생산성이 높아져 왔고 인플레이션, 화폐적인 현상을 충분히 밟고 넘어갈 수 있다. 다양한 띠어리인데요. 저는 세마이 MMT, 즉 준 MMT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요. 아마 연말 아니면 연초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임기는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미리 3, 4개월 전에 내정된다 그러면 그만큼 현재 파월 의장 재임되기 걸릴 개연성이 높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결론일까요? 즉 중앙은행이 어떤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재정을 많이 푼다라는 거, 통화정책이 과거 화폐 이론처럼 MMT에 버금갈 만큼 계속해서 돈을 풀어낸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유동성의 장세다라는 것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가 김작가TV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한 2달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액트법이 올해 통과가 됐죠. 이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유동성 확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에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안보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 분석하셨는데, 이게 국채 금리 안정과 시장 유동성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여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93일 이하의 단기 채권을 담보로 잡아서, 아니면 달러의 기축통화를 담보로 잡아서 그만큼 1대1의 비율로서 발행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지니어스 액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채권의 수요가 늘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즉 단기채의 가격이 든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 금리가 내려간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요. 또한 패권 경제, 안보 자산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 자산에 의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켰다라는 거. 전략 비축 자산, 또한 안보자산, 제가 안보자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국가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안보자산으로 정의하고, 과거 100년 역사의 금융 역사를 보니까 안보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가 패권국이 되더라. 그래서 안보자산은 과거에는 소금, 철, 석탄, 석유 같은 광물에서, 원자재에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기술로 안보자산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안보자산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트럼프 행정부 때 디지털 자산을 안보자산으로 넣기 시작했다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이나 미국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일부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그다음 고물가 속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견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버블이 껴있고요. 우리가 이 버블을 조심하면서 투자해야 될 난이도가 높은 2026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입니다. 자,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한가요? 맞습니다. 거의 이 중에 한 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저께 엊그저께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스캇 베센트 현재 재무장관이 또 다른 유력한 후보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내심 스캇 베센트를 연준 의장으로 앉히고 싶어 한다 등등. 그만큼 어떤 얘기일까요? 앞으로 나오는 차기 의장은요, 유동성을 풀 것이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파월을 돌이켜볼까요? 파월 누가 임명했죠? 트럼프가 임명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파월하고 사이가 워낙 나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연준 의장이 되게 독립적인 자리고 연준 의장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되고 나면 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컨센서스, 즉 정규적인 기대치를 놓고 보면요, 누가 되더라도 일단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양극화, 초유동성, 초가속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초양극화로 인해 자산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강력한 포모가 아닌 초포모 심리 유발에 무엇이든 사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버블을 만들 위험은 없나요, 그러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미 버블을 양산해내고 있죠.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양극화가 될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지니개수, 소득 간의 분위를 따라서 서로 간의 양극화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이는 지니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IMF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즉 거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니개수가 높아질수록 불평등한 지수, 나는 돈이 없지만 내 눈에는 부자들밖에 안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AI가요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가 도입된 이후에 주가는요 사상 최고치인데요, 실물 경제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AI가 나의 일자리를,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가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른쪽 차트 때문입니다. 25년 전에 우리에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IT 혁명 때 미국의 평균 실업 기간이 내려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IT를 도입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실업자들이 줄어들었고 실업기간이 단축되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IT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제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일자리를 양산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혁신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요. 최근에 AI 붐을 보면요. 여전히 평균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망입니다. 그 누구도 당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IT 혁명이 우리 실생활의 일자리를 좀 더 풍족하게 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워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계속해서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요. AI로 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요. 더구나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한다는 거. 저는 이것이 내년도 주식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모티베이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 확산이 가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혁명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시던데 실제 데이터상으로 기업의 AI 도입 속도나 생산성 변화가 우리가 체감되는 수준인가요? 네. 체감되고 있고요. 아까 모드에도 제미나이 넘버 3를 말씀드렸지만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왼쪽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입니다. 한국의 수출을 시작점을 100으로 해서 인덱스화 시킨 건데요. 과거 IT 혁명,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던 2013년, 클라우드 서버 시대가 열었던 2016년,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최근에 AI 혁명까지 놓고 봤을 때 가파른 것이 최근에 AI 혁명이 동일기간 중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기를 차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 그만큼 AI 혁명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AI, IT 수출을 증진시킨다는 거. 가장 이전에 비해서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미국 기업이 꽤 AI에 젖어 있습니다. 적응하고 있고요. 하지만 도입률을 보면요. 여전히 현재 한 40% 언더 정도 수준에서 내년 그 이듬해 계속해서 AI 도입률은 증가한다는 건데 그게 연평균 4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의 수많은 혁명과 혁신 시기에 견줄 만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AI 도입의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연평균 40% 이상씩 상승할 것 같다. 지금도 좋고 미래도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역사적으로 황금성이 좋은 주식을 자금에서 올린다고 또 분석하시던데 채권이나 금보다 주식이 더 내년에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두 가지 함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적 기회비용이 매우 귀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즉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투자 시기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나에게 다가오는 기대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빨리 황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냐,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단연 1등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부동산과 금을 세일즈하는 파는 사람들의 고민은 뭘까요? 이들 자산을 STO, 유동화 쪽에서 황금성이 높아질 만큼 바꿔야만 팔린다라는 게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즉 기회비용, 시간적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주식이 가장 황금성이 좋다는 것이 단연 으뜸한 자산군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만큼 황금성이 결여되어 있는 금과 부동산이 좀 더 하이라이트 되려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는 얼마나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숙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